작은 원인들이 때로는 큰 결과를 낳는다. 천재 예술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고 블랙록이 말을 했죠. 아시아 부자들의 돈 1%만 넘어오더라도 코인 시장에 2조 달러가 쏟아진다. 단 1%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지금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게 2조 달러라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작 1% 변화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물결이 일 수가 있다는 걸까요? 이 블랙록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이시어즈 총괄 니콜라스 피치가 홍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아의 방대한 부 중에서 1% 정도만 암호화폐한테 할당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는 2조 달러가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현재 아시아 전체 가계자산이 약 108조 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니까요. 그 1%면은 대략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여기서 기관 자금까지도 폭넓게 잡아가지고 어림한 수치가 2조 달러라는 거죠. 단순 계산이겠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전통 자산에서 돈이 조그만 비율만 넘어와도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1%라는 숫자는 투자업계에서 종종 듣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일부 자문사들은 고객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1에서 2% 정도 편입해봐라 이런 제안들을 최근 들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암호화폐는 위험하니까 0%로 두세요. 혹은 아예 언급도 안 했었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전체 중에 그 일부는 담아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이 블랙록 이번의 발언은 바로 그 점을 부각을 한 겁니다. 아시아의 부자들과 기관들이 그런 권고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요. 과연 실제로 얼마나 큰 돈들이 움직일지를 환기시킨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1%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큰 그림부터 보면은 글로벌 거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긴축 일변도로서 치닫던 미국 연준이 이제는 한숨 돌리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가 잡혀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경제 성장도 급냉하지 않고 서서히 둔화하면서 연착륙하는 이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돈의 흐름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현금이나 채권같이 안전한 곳에 머물렀었지만 금리가 정점에 이르고 나면은 슬슬 다음 투자처가 어디냐를 찾게 되니까요. 그동안 움켜져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증시, 신흥시장, 그리고 새로운 자산군,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뉴스랑 투자자들의 행동을 동시에 보면은 더 재미있는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한쪽에서 인플레이션 잡혔으니까 이제 위험자산 랠리가 가능하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은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작년 후반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10월 초에 12만 달러를 넘어서 승승장구할 때 모두가 환호했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반토막이 나는 급락이 찾아왔습니다. 이 급락 때 시장 전역에서 청산된 선물 포지션 규모만 190억 달러에 달했고요. 한마디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투매 현상이었죠.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들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긴 뺐지만 그 돈이 완전히 시장 밖으로 나간 건 아니었다라는 거. 암호화폐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해가지고 은행 계좌로 옮기는 대신에 상당량이 스테이블코인 형태로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시가총액이 그 시기에 급증하면서 지금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맞먹을 정도로 커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도 돈이 몰렸죠. 이 금 가격은 작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고 토큰화된 금, 즉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금테크 자산 시장도 불과 몇 주 사이에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기보다는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골드로서 숨을 고르면서 대기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바로 이 점이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 내부의 유동성이 축적되고 있는 구조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다 떠나버렸었다면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을 텐데요. 시가총액 3위자위의 테더가 올라설 정도로 거대한 시장 자금이 디지털 형태로 남아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2조 달러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상당한 대기 자금이 시장 안에 형성된 상태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호기만 보이면은 언제든지 비트나 이더리움, 주요 리플, XRP 같은 여러가지 코인들로 다시 진입할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불어넣는 사건들도 천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관용 투자 상품들의 등장인데요. 2024년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출시된 여러 가지 암호화폐 ETF에 엄청난 시장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들만 합쳐도 운용 자산이 800억 달러를 훌쩍 넘겼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비트코인 중에 6% 이상이 이들 ETF를 통해서 보관되고 있다는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 2026년 2월 11일 단 하루 동안 글로벌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돈이 1억 6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특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금융사가 출시한 ETF에 순유입이 집중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연일 암호화폐 규제나 가격 조정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정작 시장의 돈들은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1%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이렇게 기관 자금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판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시아에서는 약 108조 달러의 가계 자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중에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제로에 수렴했었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암호화폐의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하면서 장차 금융 허브로서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과 연결된 아시아 자금도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투자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한국의 IT 기업, 호주의 연기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이미 아시아권에서도 일부 기관들은 시험 삼아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1%를 말한 건 어쩌면은 조금 더 많은 아시아 자금주들한테 이제는 이 정도쯤은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시한 암호화폐 ETF나 투자 상품에 그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할 테니까요. 1% 권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암호화폐가 이제 완전히 무시해도 될 변방 취급을 넘어서서 포트폴리오의 정식 한 칸을 차지하는 존재로 각성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한 변화겠습니다. 이런 1%의 작은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한 걸음 더 확장해서 상상해볼까요? 정말로 아시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부의 1%가 암호화폐로 몰려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가격 급등 같은 현상이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알트들, 광범위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크게 뛰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위상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산업 구조의 재편인데요. 이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이 크립토 전문 기업이나 벤처 영역 중심이었었다면은 2조 달러급의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대거 뛰어들게 될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앞다퉈가지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확장을 하고, 각국의 규제 당국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권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제도랑 인프라 정비가 빠르게 따라온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파급 효과, 이 금융질서의 중장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전 세계 자산 1%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2%, 5%로 비중이 커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자산 배분의 개념들, 돈의 흐름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외환 보유고 일부로 편입을 한다거나, 국제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중의 일부가 민간 암호화폐나 연동 토큰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지금은 주변적인 블록체인 기술들이 금융의 기본 인프라로 스며드는 이런 변화들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XRP 같은 브릿지 통화, 그리고 그 생태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앞서 두 차례 거론을 드렸던 것처럼 XRP 리플 레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의 발행이나 활용으로서 실제 사용 사례를 늘려가면서 이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대한 기관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오는 시대가 열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기반과 연결성이겠죠. 이 돈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리플 레저가 이미 여러가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이나 국제송금 네트워크에 응용되면서 그 통로 역할을 시험해 왔었고, 최근에는 ISO 2002 국제결제 표준에 부합하는 메시징까지도 지원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전통 금융의 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이동시키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서 리플 레저가 부상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아의 한 은행이 고객 자산 1%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통로로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살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자국 통화를 토큰화하면서 해외로 보내는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리플 레저 기반의 솔루션은 빠른 정산과 낮은 수수료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XRP 토큰 자체의 가치도 이런 사용량 증가랑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사용 사례가 늘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결국에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XRP 보유자 관점에서는 예전처럼 막연하게 리플이 은행과 제휴한다더라 이런 기대감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 서비스들이 가동되고 있고요. 거대한 자금 흐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현실 투자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알게 되면 가슴이 막 뛰면서 지금 당장 큰 돈을 베팅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2조 달러 들어올 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투자는 냉정한 전략 게임입니다. 설령 2조 달러 유입이 확실한 미래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어떻게 출렁일지는 알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왔을 때 지나친 낙관에 편승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이용해서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뒤에 차익 실현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앞서 뉴스랑 실제 자금 흐름의 괴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로서 하셔야 될 일들은 항상 진짜 돈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블랙록이 뭐니 2조 달러를 말해도 그 말 한마디로 다음날 2조 달러가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뒤로 실제로 아시아 기관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ETF나 펀드 설정액이 늘어나고 온체인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때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턱대고 기대감만으로 과도한 승부를 보기보다도 이 큰 흐름을 인지하시면서도 작전은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즘의 시장을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합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란 전망은 좋겠지만 한편으론 채굴업체 파산이나 규제 단속 소식이 나왔을 때 가격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을 약간 남겨두시되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유지하는 편을 선호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폭등이 와도 좋은데 못 잡으면 억울하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은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서도 혹시 모를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 정도를 남겨두는 거겠죠. 다만 오늘 말씀드린 1%의 의미, 그리고 그 구조적인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를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제로 혹은 올인처럼 양극단이었었지만 이제는 1%든 5%든 이 적당한 비중으로 편입해서 리스크도 관리하고 기회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더 합리적인 시대가 왔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하락장들은 손절할 이유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줄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정하는 건데요. 말로는 다들 장기 투자 말씀하세요. 나는 길게 볼 거야. 몇 년 가져갈 거야. 근데 막상 처음에 큰 하락을 맞아보면은 이게 장기 투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좌 닫고 싶고 다 팔고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들부터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락 시장의 진짜 모습인데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공포를 느끼고 또 도망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수량들을 모아갑니다.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리플이 5,000원일 때 사면은 2개밖에 못 사겠지만 2,000원일 때 사면은 5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반등 나오면은 수익을 만드는 건 가격이 아니라 수량인데요. 하락장에서는 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미 내가 4,000원, 5,000원 근처에서 매수해서 평단이 높은 상태라면 마음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릴까, 손절하고 나갈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시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비싸게 사신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겁난다고 한 방에 몰빵하거나 급하게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항상 혹시 2차 하락이 더 오면 어떻게 되나, 더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계획적으로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단은 낮아지고 비중은 건강해지고 멘탈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하락장에서 무리하면 계좌가 무너지고요. 하락장에서 준비하면 계좌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 같은 하락장인데 누군가는 공포의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고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투자 시장이다. 하지만 결국에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내가 기분이 좋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심리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목표 타점에 대해서 감정을 빼놓고 그냥 미리 걸어놓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 이 막상 오르고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더 갈까봐, 더 떨어질까봐 놓치게 되시는데 오히려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신경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차이를 만드는 건 시장 상황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에요. 이 살아남는 거는 시장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에서도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